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30번째로 날려보낸 풍선들 속에 대남 비방 전단들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전단들은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 전후에 대통령실 안팎에 떨어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반등하면서 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솔로노인들의 만남을 주선한 지자체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수미 씨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들에서 나온 대남 전단들이 24일 오전에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그리고 일부 국방부에도 떨어졌습니다. 인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 전후였는데요. 자, 정확한 낙하 지점들 어딘가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처음에는 오물을 날려보내다가 이번에 쓰레기, 주로 이제 종이나 또 비닐 이런 것들을 날려보냈는데 어제 지금 떨어진 이 풍선에서 떨어진 것이 용산 청사 일대입니다. 물론 합참이 확인한 바로는 위험이나 오염성은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면 대통령실이 있고요. 대통령실 앞에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다 대통령 환영식이 잔디마당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오른편에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일대에 전단이 떨어진 건데요. 심지어는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 행사 기간 중에도 몇 장이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얼른 주워서 이제 제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7월 24일 현재 30번 날려보냈는데 전단, 우리를 비방한 내용이 들어있는 전단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이 말씀 들으신 대로 30번째로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들이 터지면서 그 속에 있던 대남 비방 전단들이 서울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일부는 경기도에도 갔는데 서울에만 25곳이었다죠? 예, 그 집중적으로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25군데가 집중적으로 투하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이곳에도 이제 경내를 포함해서 3군데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수록 그 정확도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지점에 떨구는 그 노하우가 쌓여가는 게 아닌가. 특히 아마 GPS 활용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쌓여가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전단 내용을 보면 주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다 소개해드릴 건 없고 예컨대 딱 하나 보면 핵강국을 향해 잠꼬대 같은 잠꼬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그 어떤 비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들 쓰레기 풍선에 GPS와 발열 기폭 장치를 달아서 투하 위치를 조정해 온 건 어려운 일은 아니죠. 다만 이번처럼 위치와 시간을 계속 정밀하게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것.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는 거죠. 최초에는 발열장치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뜨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GPS를 달아서 위치를 추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서 터뜨리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쓰레기 풍선을 이용을 해서 고의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유사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쓰레기 풍선 지금은 뭐 종이나 쓰레기를 달았지만 거기에 유해 물질을 달게 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원격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추적해서 뭐 어제같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이걸 터뜨리게 되면 이건 뭐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 28일 이후 30차례에 걸쳐서 풍선 7,000개를 투여했는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정부를 코너를 몰아서 자기들을 향한 정책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전단을 처음으로 그것도요.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장을 노려서 투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북한의 행동을 보면요. 김여정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정말 욕지거리 같은 그런 그 담화라든지 이런 행동을 보면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김정은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김정은이 파병한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확성기 방송. 예, 그리고 얼마 전 무인기 소동이라고 북한이 떠들었는데 네. 평양 상공에 김정은과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을 들어가 적시한 있었거든요. 거죠. 그 예. 이제 시계하고 이제 뭐 패딩 같은 거.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확성기 방송 중단해라, 전단 중단해라 하지만 이게 중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했었어요. 자기들은 핵보유국인데 감히 핵보유국을 향해서 도전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우크라이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도전했다 이런 예,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맞불 작전으로 했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요즘이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단풍 절정기죠. 가을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이게 이제 언제부터 따진 거냐면요. 5월 24일에 북한 쓰레기 풍선 온 때부터 40건 정도가 났는데 북한의 쓰레기 풍선 때문에 난 게 어느 정도 되죠?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 북한의 첫 그 오물풍선을 띄운 지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 4개월 동안을 행안부가 집계해 보니까 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 40건인데 40건인데 이 가운데 6건 15%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건 이제 확실히 팩트를 체크한 거죠. 예,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게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인천 강화가 3건, 파주가 2건, 그리고 과천이 1건인데 전부 합치면 이 불탄 면적이 대략 축구장 1개 정도 이런 면적으로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특히 이렇게 가을이 깊어지면서 어떤 건조한 게 심해지면서 이런 경우는 더더 이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저게 떨어지면 모르는데 나무에 걸린 게 위험하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은 그 내려오면서 불꽃이 이제 사그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나무까지 걸쳐서 폭발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이 타이머가 터질 때 화약이 터질 때 그 거기 밑에 붙어있던 그 풍선 오물 풍선이 그 속에 쓰레기를 쏟아내면은 이것이 나무까지 말라 있는 나무까지 나뭇잎 등에 이제 발화가 되면서 다 타겠죠. 저게 다 화재가 지금 화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8일 날 그 행안부하고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 산불 비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물풍선의 낙하에 대비해서 낙하 지점으로 예상이 된다. 오물풍선이 떴다. 그러면 예상되는 지점에 어떤 그 진화대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헬기 같은 거를 비상 대기를 시켜서 네.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네. 담배꽁초로 인한 그런 화재도 저희가 골치 아픈데 이제는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까지 걱정해야 되니 참 여러모로 머리가 아픕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들의 적중률,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에는 바다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갈수록 내륙의 특정 지점으로 모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풍선은 뭐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날려서 보내는 것인데 이게 적중률을 통계를 낸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12.5%인 게 10개를 날리면 하나 정도가 예. 이 원하는 지역에 떨어졌는데 7월 현재 96%면 거의 10개면 10개가 거의 다 원하는 그 목표에 떨어지고 있다. 거의 뭐 라는 백발백중은 얘기입니다. 아니어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이제 수십 차례 이 보내면서 데이터 양이 이제 쌓인 겁니다. 이런 풍향에서 바람이 이런 속도로 불면 타이머를 어느 정도 걸어서 그리고 그 정도면은 그 풍선에 방금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그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의 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을 한다는 얘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북한이 불순한 의도로 우리 위해하게 한다면 네.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군에서도 북한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레드라인을 넘으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북한에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참 단단히 대비하고요. 바로바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 밀착,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된 것 등에 대해서 규탄을 많이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죠.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윤 대통령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 밀착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다 대통령은 뭐냐면 폴란드는 한국과 같이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국가다. 그리고 한국이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과의 공조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평화와 재건을 위한 방안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두다 대통령은 또 이에 대해서 한국의 일관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혹시 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왜 폴란드가 사의를 표할까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순망치 아니죠? 순망치 아니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바로 인접해 있는 최대 우방국이면서 또 러시아에 또 피해를 입은 그 역사를 또 공유하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입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가 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러시아의 행동, 특히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핵심적인 군사기술, 이걸 이전해 주는 걸 레드라인으로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들으셨지만 입장이 다소 좀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위해를 주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기술,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레드라인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 이 얘기를 들어보면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북한군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한 거란 말이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기술이나 장비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결국 북한군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계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검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인다는 건데 방어용 무기, 나아가서 공격용 무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방금 순방치안과 같은 폴란드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자유와 평화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폴란드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결국 지금 북한군의 파병이 가시화되고 지금 보도 보면 3,000명이 나갔고 그중에 2,000명이 이 접경 지역으로 이 전쟁 지역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레드라인을 기존의 레드라인에서 조정해서 러시아와 북한 행동을 함께 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하여 한 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2차 이행 계약의 규모도 매우 크고요. 방식도 좀 획기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K2 전차에 대한 그 공급 2차 이행 계약의 경우는 규모가 70억 달러, 모두 그 우리 돈으로 한 9조 6천억 원 가량 되죠. 이게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우리 방산 수출 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년까지 그 폴란드로 납품할 이 K2 전차의 그 대수는 한 180여 대가 되는데 1차분이 이미 180여 대가 된 상태에서 전부 360여 대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무기의 경우도 이미 그 이행 계약이 된 그 FA-50 경공격기, 그다음에 K9 자주포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K2,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 다연장 로켓과 같은 지대지 유도 무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마도 그 수출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가 지금 그 사거리가 늘어난 다연장 로켓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측과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방산의 특징이요. 빠른 납기, 우수한 품질도 있지만 커스터마이징, 한마디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경공격기도 맞춰주고 사거리 늘려달라 그러면 늘려드리죠.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생산처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로 가죠. 북한군 장교 8명이 전장 투입 첫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우 포스트에서 22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군 장교 8명이 첫 전투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러시아 측 중국 용병이 이제 X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한 동영상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중국이 평양 군인이 굉장히 사납고 용맹하고 특수군이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을 되게 높게 평가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걸 보니까 선입견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김영현 장관도 얘기했지만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바로 그 말씀. 김영헌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용병, 영어로 머시너리라고 하지요. 용병의 역사는 뭐 과거 로마 시대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용병이 아니다는 겁니다.
파병된 북한군들 대부분이 물론 폭풍군단도 있어요. 하지만 20대 심지어 10대 소년병들이 있다. 이런 분석이 사진과 함께 제시됐어요. 결국은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런 숙련된 군인이 아니라 신병 위주, 미숙련, 이 신병 위주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림 잠깐 보시면요. 네. 좀 멀어서 그렇지 다 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요, 우리하고 교육 체계가 달라서요, 10대의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20살이 돼야 가는데 10대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여연 장관 얘기는 김정은이 자기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이게 사실 명분이 없는 불법 전쟁입니다. 김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파병 그 군인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어린 병사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모험을 하는데 이 인원들이 가서 명분 없는 전쟁에서 과연 용감하게 싸울 것이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심리전을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을 위해서 죽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동식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드론에 우리 지금 대북 확성기에서 나가는 그 자유의 소리 방송 그걸 현장에서 북한군을 향해서 심리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 부대가 한글 번역기를 쓰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말로 한다 그러면 번역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 단체들이 현지로 가서 돕기로 동참을 하기로 했죠? 예, 국내 민간 단체들이 그 현지로 가서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한국어 전단을 드론으로 살포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확성기, 전광판, 라디오 이거를 아주 유창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우리말로 남한 사람들이네 할 정도로. 그러면 바로 들으면 아는 거죠. 그렇게 직접적인 심리전을 현장에 가서 동참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탈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을 결심할 때 가장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프로가 뭐냐? 바로 6시 내 고향이라고 합니다. KBS죠. 예, KBS 6시 내 고향을 보면 저도 잘 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는 뭐 보면 상당히 잘 살고 이렇게 멋있게 나와도 저거 꿈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곳곳에 그 산골 지방 그 농촌 어촌 다니면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보다 보면은 의식주 하나하나가 자기네들하고 너무 비교되기 네. 때문에 바로 마음이 움직여서 탈북을 결심하는 중요한 프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뭐 KBS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미국 돈으로 월 2,000불가량, 2,000달러가량의 참전 대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죠. 과거의 예들을 보면 이 가운데 한 10%, 많아야 20% 정도만 군인들에게 돌아가죠? 예,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파병 군인에게 월 2,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286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대략 100을 받으면 그중에 20%만 본인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중간에 떼고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10%만 간다는 얘기예요. 한 개가 3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예, 얘기네요. 근데 개성공단에서 과거에도 보면 우리 기업에서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김정은 당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0% 정도만 북한 돈으로 주었거든요. 그건 또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예, 결국은 북한은 이 파병된 군인의 돈이 김정은의 배를 불리고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많은 자식들을 현장 죽음의 사지로 몰린 그런 북한에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동용을 할 것인가. 네. 저는 이것이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우리 정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 장기화돼서 많이 죽으면 예. 이게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전쟁에서 그런 양태가 나타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국정원은 김정은이 연말쯤에 10,000명을 더 보내고
내년에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이제 국정원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3,000명이 보낸 건 확인이 됐고 아마도 연말까지 총 10,000명 정도의 파병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해를 넘겨서 아마 내년에 가면 그걸 더 넘어서는 추가 파병도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의 파병이 본격화될수록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점차 국제전화되어가는 이 양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무기 지원, 그다음에 나토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는 파병 의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전쟁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무모한 파병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전은 곧 공멸이죠. 문성목 센터장, 박성원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인구 절벽 탈출에 파란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대를 불문한 남녀 만남 행사가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최근 결혼 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관찰되고 있어 이번 주제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오늘 들어온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용엄니 국민 엄마 중 한 분으로 많은 팬들이 있는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오전에 한 5시간 반 정도 되네요. 향년 75세의 아까운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를 좀 배종찬 소장과 할 텐데 사망 시간이 오전 8시라고 하고 김수미 씨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황망해하고 있는데 유족들도 이미 5월부터 건강 문제로 활동을 좀 중단했죠? 그렇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또 시청자들로부터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아니겠습니까?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입니다. 향년 75세로 자택에서 별세를 냈습니다. 고 김수미 씨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안치가 됐고요. 사인은 지금 심정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지병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타살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수미 씨 아들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원일기의 이 스핀오프 예능을 그동안 계속 출연을 해왔습니다. 회장님네 뭐 사람들 그런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TVN에서 방영이 됐던 것인데요. 지난 5월달에 이제 피로 누적으로 입원을 했던 병원이 바로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 병원입니다. 이제 집 가까운 데는 저 강남 성모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긴급하게 이송이 됐던 강남 성모병원에서 한양대 병원으로 또 옮겨져서 장례식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쉬다가 또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서 홈쇼핑 등에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이 시청자들이 많이 우려했습니다. 건강이 참 안 좋아 보였죠? 그렇습니다. 손을 이제 파르르 뜨는 그런 이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많은 주변 분들이 김수미 배우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서로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홈쇼핑 복귀해서 활동을 재개했는데 얼굴이 붓고 손이 떨려서 주변에서 우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 김수미 씨는 자택에서 이제 심정지 발생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오전 8시에
이제 별세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로는 타살은 아니다. 병원 측에서는 김수미 씨의 아들의 또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사인은 또 규명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예계에서 김수미 씨의 그 음식 솜씨가 유명해서 그분이 만들어준 반찬 안 먹으면 뭐 축에 못 낀다는 말이 있어서 그만큼 사랑을 많이 베푸셨고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말년에는 그 여러 그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했고요. 요리로 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추모 물결이 지금 속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같이 이제 전원일기에 오랫동안 출연을 했던 30년 이상이었죠. 김용근 바로 이 최불암 배우의 회장님 때 장남.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 역할로 나왔던 박은수 배우인데 오히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오히려 2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역할을 했을 때 김수미 씨 나이가 2살 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배우였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에서 아들 역할, 바로 일용이 역할을 맡았었던 박은수 배우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원일기 가족들의 깊은 애도와 함께 며느리도 배우입니다. 서효림 씨인데 쿨한 시어머니셨다. 네, 오늘 예능에 나와서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요? 네. 이혼은 할 만은 하면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쿨하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에피소드로 전해지고 있는데 깊은 애도를 한다라고 이제 며느리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슬프다라는 이야기가 각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례식장이 한양대병원으로 정해지면 정말 많은 배우들, 예능인들, 뭐 최불암 씨, 김혜자 씨 아마 지금도 이미 달려가고 계시지 않을까. 참 30년 가까운 세월의 그 정말 일용엄니 기억이 저도 많이 납니다. 자, 김수미 씨.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큰 배우였지만 자 어떤 배우였죠? 말 그대로 뭐 국민 배우죠. 일용 엄니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서스럼 없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오히려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배우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보통 연기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박앵커에서도 좋아하셨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영화 가문의 영광 시리즈에도 등장을 해서 호남 사투리를 쓰면서 정말 격이 없는. 그렇죠. 이제 아주머니 조폭 연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메소드 연기를 보여줘서 호평을 받게 됐고요. 바로 일용엄니, 일용아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연기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제는 귀에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전원일기 여러 방송에서 하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추모 특집이. 그렇습니다. 이른바 요리에 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리 예능이 많았는데 본인의 이름을 단 수민의 반찬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저희가 장례식장 분위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에 이어 지난 7월과 8월에도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혼인도 결혼도 조금 꺾이긴 했지만 증가 추세는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추세 그래프를 보면 확연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효과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매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자꾸 이게 출렁이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인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추세적 반등을 노린 그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산율의 선행 지표는 결혼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하니까. 혼인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혼인 건수도 5개월 연속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 꾸준히 총력 정책전을 펼쳐온 정부의 정책 효과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업 또 사찰까지 나선 남녀 만남 행사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노인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어르신들의 나는 솔로다. 어떤 특정 프로그램입니다만 황혼 로맨스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고령화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종로구에서 굿 라이프 챌린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65세 이상 남녀의 만남 행사인데요. 65세 넘는 싱글 남녀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제 싱글이 된 경우인데 20명씩 선정을 해서 바로 운영궁에서
대원군, 흥선대원군의 거처였죠? 그렇습니다. 만남하기에 딱 이제 운치가 있는 곳인데 이 운영구에서 단체 미팅을 가졌는데 서로 의지하는 친구 만들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자 서로 정겨운 또 만담을 나누면서 또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만 설렘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나올까? 누구랑 연결이 될까? 이런 설레임 가득한 자리가 됐습니다. 네. 마음이 안 늙어요. 그럼요. 어르신들. 자, 어르신판 나는 솔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젊은 친구들만 미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좀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미팅하셔서 좀 좋은 이성 친구도 만나시고. 더 크게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분들이 과거 이 젊었을 때 그때 이제 미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주 그대로 재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60년대, 70년대겠죠. 70년대, 80년대 될 텐데 예전 방식이 그대로 또 재현이 됐습니다. 별명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남성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는 불, 나는 배꼽이다, 배호다, 배우 가수죠. 또 바다의 성게 이러면 이제 내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들이 그 별명을 선택하는데 여성 참가자들의 별명도 참 재밌습니다. 네. 무궁화, 목련, 장미, 백장미인가요? 깔끔이, 또 비타민. 저 이름들이 좀 아주 예스럽기도 하지만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네요. 다방에서 옛날에 만나서 저렇게 이제 미팅하던 시대 그 이후에는 뭐 손수건을 꺼낸다든지 액세서리 같은 거로 이제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3초 또 전주 노래 듣고 제목 맞추기 또 중간중간 댄스 배틀도 있다 보니까 정말 환호와 또 환호의 도가니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80이 넘어도 나도 여자야. 이런 말이 있죠. 이날 행사에서 이런 마음, 설렘이 그대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로트 곡에도 여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별명이 예쁜이네요. 진짜 별명처럼 예쁘시네요. 실제 대화가 저랬대요. 이게 이제 오글오글거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청춘이니까요. 그리고 또 청춘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칭찬을 듬뿍 하는 플러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이 예쁘다. 또 미소가 멋진데요. 맛집 갈래요? 이렇게. 저기 이제 할아버지 멘트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 플러팅 또 칭찬을 듬뿍 하는 게 먹힙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다.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다. 저건 이제 여성 참가자가 저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맺어질 만한 또 멘트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달달한 로맨스 분위기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황혼 만남에 진면목도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또 인생이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또 말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5남매를 혼자 키웠다는 남성분한테 오남매를. 그럼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위로의 인사도 건네줬고요.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젠 자신 위해서 좀 사세요. 그러셔야죠. 그렇죠. 이런 멘트도 또 전해졌고요. 자, 복지관은 어디냐? 악기 배우고 여행도 다니자 이러면서도 저는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또 만나서 서로 또 계산할 때는 더치페이. 그러니까 150만 원씩 나올 텐데 각자 냅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담 네. 안 주는 이런 모습도 정말 또 하는 행동은 최신 청춘들의 모습 그대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볼 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자, 성사율이 어땠나? 네. 내년에도 열린다고요? 그럼요. 꽤 높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열렸던 행사인데 20쌍 중에서 6커플. 어떻게 보세요? 꽤 높다고 봅니까? 높은 거죠. 이 네. 정도면요. 식사권도 제공이 됐고요. 또 카페 상품권도 선물로 제공이 됐습니다.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참석할게요. 이런 행사가 이게 해마다 할 게 아니라 매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꼭 연세에 뭐 결혼해서 합쳐 살고 그런 것보다도 말벗이 생기는 그런 행사인 거죠. 그죠? 그럼요. 서로 이렇게 또 위로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고 격려해주다 보면 이런 게 정말 새 청춘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자, 이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한 서울 종로구청의 관계자 얘기 역시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뭐 그런 거에 또 일환으로 혼자 계신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시도록 그런 취지가 있고요.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령자 만남 행사가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럼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대화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상대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독거노인 생활 현황에 대한 화면에 보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큰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 또 71%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55.8%,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 34.8%인데 대화 상대가 없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3분 중에 1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계청의 2023년 지난해 65세 이상 가구 중에서 37.8%가 독거분입니다. 독거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는 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의 우울증은 또래 부부의 2배를 넘는다. 훨씬 네. 더 될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 노인 자산률 높다고 하는데 10만 명당 42.2명입니다. OECD 평균의 16.5명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자리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적하면 우울증이 생기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막는 저런 행사 앞으로도 많이 좀 정부도 그렇고요.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들도 이런 데 돈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들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해법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말씀 많이 할 수도 일부러라도 많이 하세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에 65세 이상의 재혼율을 보더라도요. 남성 재혼이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또 여성 재혼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4.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둘 다 늘었네요. 그럼요. 이 고령자 미팅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 만나야 뭐 재혼을 하든지 할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 교류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높아진 기대,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사회 문화 활동 이런 지원 프로그램 저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이런 모임들이 또 기획되고 또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젊은이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년새 젊은이들의 이 짝짓기 행사, 만남 행사도 꾸준히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명칭이 너무 좋습니다. 설렘 인 한강. 뭐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강에서 설레자.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우리카드가 11월 23일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매칭 커플에게 최대 1,000만 원. 오. 서울시판 나는 솔로. 그러니까 한강공원 세비섬과 한강 요트 투어도 있고요. 레크레이션 1대1 대화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네, 따지게 짝도 됩니다. 찾고 1,000만 원을 탈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11월 23일 열리게 되는데 다음 달 열리는 이 행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 이성, 남성, 여성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순위를 제출하면 12월 달에 이것을 매칭시켜주는 그 결과가 개별적으로 또 통지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 그 자리에서 결정을 안 하고 이제 이걸 1, 2, 3위를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그렇죠. 성사를 좀 높이겠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짝대기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저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한다는 거죠. 네. 예. 아주 또 과학적 시스템이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요새 하도 흉흉한 세상이라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 사람 누구 또 경력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했을 때 다 검증이 됩니다. 설레미 난강 참가자는 11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고요. 주민등록 등본, 또 재직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저런 걸 다 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까지 제출이 필수고요. 자기소개서까지 검토를 해서 성범죄 이력까지도 조회가 됩니다. 100명을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다 내고 네. 또 주최 측에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추행 경력 이거 다 따져보고 자기소개서 보고 그래서 무작위 추첨하니까 안심하고 참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안심 설렘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하고요.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요약해서 핵심 내용만 편집해서 다시 방송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